자, 그 대우조선 파업 사태로 한번 가볼게요. 오늘의 대전제는 이런 겁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실소유주는 정부예요. 쉽게 표현해서 최고위가 윤석열이라는 소리입니다. 사실상 사주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숫자는 오늘 처음 봤는데,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의 그 최대 주주가 산업은행으로 55.6% 지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과점주주라고 해가지고 실소유주라고 보잖아요, 법에서는. 그러니까 공기업으로 다뤄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번 보자고. 2014년에 조선산업 경기가 불황이어가지고 무려 7만 5천 명이 잘려요. 7만 5천 명이. 그 중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지금 파업을 하는 건데, 과정을 한번 볼게요. 그때 끝까지 살아남아서 조선소를 지킨 비정규직들 임금이 30% 삭감한 상태로 지금까지 옵니다. 2014년부터 2022년까지 8년 동안.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우조선 지분의 55.7%는 산업은행이에요. 산업은행. 그 대우조선 지분 구조를 사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주요 주주 및 지분율. 한국산업은행 55.72, 하나은행 8.4, 블랙록이라고 하는 회사가 5.57 이렇게. 지분이니까 근데 한국산업은행은 100% 국책은행이잖아요. 국가 소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소유주는 정부인 거예요. 예. 뭐 실소유주는 다시 윤석열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저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자, 그 다음에 7년을 기다리다가 그 하청 노동자들이 작년 4월 달에야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설립합니다. 그때는 그거 아예 없었던 거예요. 예, 그전에는 없었죠. 그러니까 노조를 설립하는 사람들이 아마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노조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인식이 있는 분들도 막상 그 상황 닥치면 결국 노조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노조를 만들지 못했는가, 왜 만들지 못했는가 이제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비정규직이니까 그럴 수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비정규직이 더 이제 눈치가 보이는 게, 그러니까 노조를 조직하는 그 상근자가 최소한 한 명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명에 대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굉장히 강력하게 줍니다.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노조 조직을 하기 위해서 그 활동하는 그 상근자를 바라보는 다른 동료들이 노조 가입을 꺼리게 되는 거죠. 저렇게 노조에 가입하면 저렇게 탄압을 받나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한국 사람들 특성이 지금 노조 가입률이 한 14%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 직장인 사람 노조에 가입을 안 할 정도로 노조에 대한 인식이 역대로 수십 년 동안 아주 안 좋게 인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년 4월 달이야 노조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노동자들의 요구는 임금 인상이 아니라 8년간 삭감액 원상 복구해달라는 거예요. 8년 동안 삭감이 된 채로 왔잖아요. 원상 복구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2014년 기준으로 30% 삭감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8년 지났죠? 8년 동안에 그 물가 인상률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치면은 50% 삭감됐다고 봐도 상관없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얼마나 처참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내 가족은 얼마나 버는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보세요. 20년 차 노동자의 현재 임금이 연봉 기준 3,400만 원이에요. 20년 차 노동자의 현재 임금이 연봉 기준으로 3,400이에요. 3,400이면은 300만 원이 안 된다는 거거든. 예. 그 다음에 임금 30%가 복원된다고 해도 4,300만 원입니다. 20년이 넘었는데. 근데 하나만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올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 초임 평균 연봉이 5,084만 원입니다. 5천만 원이 넘어요. 20년 동안 일하신 분들 원상 복구가 돼도 4,300만 원인데 300인 이상 사업장의 초임 평균 연봉이 5천만 원이 넘는다고요. 얼마나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고 20년 동안 일해 오신 거예요. 이 거제 쪽 조선소 노동자 구조에서 아까 하청 업체의 노조가 이제서 설립됐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제가 현장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이
거제 쪽에 특히나 이 조선소에 비정규직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의 노인분들이 대부분 40, 50대 이상의 고령이래요. 그러니까 더 나은 쪽으로 이직을 못하는 그곳에서 원래 태어나고 계속 그곳에서 일을 해 오신 분들만 지금 이런 일을 하고 계신 거고 감당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상 또 젊은 층들은 다 평택이나 이런 곳에 삼성 반도체나 뭐 이런 공장으로 가면 일당이 하루 30만 원 정도 된답니다. 이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생존 투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내몰리게 한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지금 대우 조선해양의 조선소 노동자 전체 90%가 비정규직이에요. 고용이 불안정한 사람들이 월급도 작죠. 지금 댓글창에 노조 의혹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물론 일부 노조는 뭐 여러분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이야기세요. 그때가 노조세요. 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이 돈을 못 벌면서 이런 파업 사태가 일어났다면 다른 비판할 지점이 있겠죠, 다르게. 근데 지금 대우조선은 돈을 엄청 잘 벌거든요. 지금 작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2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현금 규모는 1조 원이 넘는다는 뜻이거든요. 그 돈 어디 갑니까? 네. 그러면은 그 배당만 해도 그러면 산업은행이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윤석열의 문제 이제. 윤석열은 지금 노조 뭐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같은 소리 하기 전에 임금 떼먹고 위기를 노동자들한테 전가시킨 이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진 또는 산업은행의 책임을 묻는 게 맞죠. 다수국민, 약자인 사람들이 지금 우리 좀 살려달라고 죽게 파업하고 있는 거잖아요. 1년을 냈어요? 2년을 냈어요? 근데 지금 가장 약자들한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대통령이란 자가 대통령이 그랬었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언제 얼마나 기다렸다고 그래요? 노조는 지금 8년을 기다린 거 아니야. 근데 40일 정도 파업했다고 약자들이 된 생각 없이 실제로 실소유주의 가장 윗대가리에 있는 자가 진짜로 사주처럼 이야기해버리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파업은 다 불법이라고 전제하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헌법에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단체 행동권이 파업을 할 수 있는 노동자의 권리를 말하는 건데 그 헌법의 권한을 지금 사용했다고 해서 불법으로 규정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각 있는 대통령이라면 이 잘못된 구조를 바꾸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돈은 8년 동안이나 인내하고 그 어려운 걸 감당하면서 사실은 그 대우조선이 돈을 벌게끔 만들어준 사람들은 그 노동자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월급은 안 올라. 그러면 대통령이란 자가 이런 자리가 생기면 그런 노동자들도 제대로 된 대우 받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밑도 끝도 없이 불법이니까 안 돼. 기다릴 만큼 기다렸으니까 자, 내 밑에 있는 장관들 이제 진압할 준비하시오. 그 시그널 아닙니까? 예. 최소한 뭐 불행한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노동자들이 하는 행동은 다 무조건 불법이고 경영진들은 그 공권력으로 보호하겠다 뭐 이런 태도를 보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 발언한 것에 이전에 만일 검찰총장의 위치에 있었다고 해도 이게 말이 안 되는 네. 상황인데 심지어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머릿속에는 언제나 선택적인 공정과 선택적인 법치만 그렇지, 자리하고 그렇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고요.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이 어려울 때는 국가 그 재산으로 다 그렇죠. 막았잖아요. 그 손실을 보전을 했었는데 막상 이 구조가 생긴 이후에 이전 것 그 상태로 돌려놓는 것도 못하고 있으면서 진짜 뭐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데 제가 알고는 이 사건 안지도 며칠 안 됐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 잘 안 나오니까는 디테일하게 파고들기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협상이 결렬됐잖아요. 그러니까 노조 측에서 사측이 제안한 4.5% 인상안을 100% 수용했는데도 협상이 결렬됐어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사측에서 손해배상을 하라고 그 이야기가 나온 맞아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도크를 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예. 손해가 나. 그 손해를 다 니들이 원상 복구해주면 뭐 이런 전제 조건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파업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정말 화가 나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단체 행동권이라는 게.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노동자의 권리를 실행했더니 거지가 돼.
이게 그러면은 그 법으로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헌법의 일종의 기본권을 보장해둔 건데 그것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이번에 처음 드러난 그 구조가 아니잖아요.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나면은 이후에 꼭 손해배상 청구 때문에 노조 지도부들이 뭐 개인적으로 파산을 한다거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이런 거 왜 반복되도록 이렇게 예. 방치하고 있냐고요. 어저께 제가 민주당 빨리 나서라 했더니 민주당 의원들 뭐 제 말 듣고 갔겠습니까마는 현장에 갔어요. 네. 현장에 가서 이제 그 이야기도 듣고 그러는 건데 다른 걸 떠나서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사고가 나면 안 돼요. 예. 이걸 풀려고 정치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라는 자가 사측의 실제 대장처럼 근데 그 사람한테는 대우조선의 실질적인 소유주의 총 대가리이자 공권력의 대가리란 말이에요. 그럼 자기가 두 뇌가 작동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어느 정도 이렇게 조율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는 자. 자, 그래서 23일 날 토요일 날 희망버스가 출발해요.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제안자 김진숙, 문정현 신부님 이분들 대단하시다. 어떻게 하면 한 2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어떤 이런 말도 안 되는. 근데 여기서 논란이 하나 있었어요. 어저께 대우조선 노동자들 파업하는 건너편에 파업 반대 시위를 했어. 그걸 동원해서 했어. 야, 놀랍지 않습니까? 등 떠밀려 집회에 나온 대우조선 노동자 부끄럽고 미안하다. 또 이제 그렇잖아요. 유발시키는 거죠. 노노 갈등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저게 국민들- 이제 사측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전략 아닙니까? 그리고 저기에 동원돼서 나오는 사람들은 그 노동자 집단 내에서도 더 약한 사람들, 더 경제적 위기에 몰려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소액의 보상만 받고도 저렇게 동원돼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런 상황에서 도대체 누구를 비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가진 자들, 권력 있는 자들의 대표적인 스킬이 을과 을이 네, 싸우게 그러네요. 만드는 예. 거예요. 좀 전에도 지금 몇 사람 지금 채팅창에서 골로 갔는데 그런 진짜 최악의 을들이 들어와가지고 노조를 욕하고 있어. 노조가 다 잘했다는 거 아니야, 이 사람아. 그러나 최소한 약자는 약자 편을 들 수 있어야지. 왜 윤석열 편을 들어? 너 산업을의 행장 부인이냐? 또라이 같은 새끼들 진짜. 왜냐하면 이거는 그렇잖아요. 주위에 그 사람들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진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연대라고 생각해요. 평상시 때 우리 관심 없잖아요. 정치 이슈 다루느라고. 근데 저거 진짜 저런 약자들이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저렇게 투쟁을 하는데 그보다 더 못 사는 애들이 이 사람들 욕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저희가 그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획득한 것도 이런 노동자들의 그렇죠. 쟁의, 분투에 의해서 생겨게 된 제도잖아요. 근데 예. 지금 아까 야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민주당에서 어제 을지로위원회에서 현장에 갔습니다.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만한 타협, 협상을 타결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이런 그 노동쟁의 기간에 일어났던 손해를 예. 다 그 노조 행위를 했던 그 사람들에게 예. 전가시키는 거에 대한 어떤 제도적 장치, 그걸 막게 해주는 장치가 없다 보니까 그 협상안을 해결을 예. 못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 해야 될 일은 제도화 시키는 거죠. 맞습니다. 법제화 시켜야 되고. 그래서 윤석열은 지금 그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게 정치로 풀려고 대통령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머릿속에는 또 지들은 안 지키는 그 법을 우리 외에 안 지키는 사람은 다 법으로 처단할 거야. 근데 그것도 뒤집어 씌우기 하잖아. 조국 장관 내 죄진 게 사실상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로 만들어버리는 스킬. 그러니까 정치로 풀려고 대통령을 시켜놨는데 이제는 그냥 수준이 검사로 남아있는 거라고 전 봐요. 밥보러 갔던데요. 어? 이거 부르는 게 아니라 밥보러 갔던데.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스스로 먼저 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내린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잖아요. 그것만큼 위험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로 못 푸니까 결국에는 뭐 법원에다가 물어보고 경찰한테 위임하고 검찰에게 위임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이 무엇보다 위험한 거죠. 예. 자, 오늘 윤석열이 출근하는 출근 도장을 한번 볼게요. 그 말 안 쓰기로 했다며? 도어 스태핑. 어쨌건 간에 그래서 나는 이거를 출근 도장으로 이제 오늘부터 우리 성렬이 형의 출근 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목소리에 주목하세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 목소리가 어떤 느낌이냐면, 술을 많이 마셨거나, 정말. 아니면 지금 뭐에 걸렸거나. 한번 보세요. 겁나 짧아, 아주. 대통령님, 그 대우조선 파업이 진전될 것 같다 보다가 다시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빨리 불법 행위를 풀고 정상화시키는 게 국민 모두가 바라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스타 장관 말씀하셨는데 간전평 지금까지 어떠세요? 만족하고 계세요? 그리고 도어 스태핑 질문 2개씩만 앞으로 받으실 계획이세요? 보통 다른 질문 없으세요? 대통령님 여름 휴가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아직 세우지 않았습니다. 가긴 가시나요? 글쎄 좀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들이 좀 해소되면은 원래는 그 여름 휴가를 저도를 계속 갔다고 오는데 그 거제도라서 좀 생각을 하고 있다가 지금 대우조선 때문에 좀 어떻게 할지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어제 민주당 고속관찰 대표 알콜 보시죠. 있었는데요. 내리세요. 비판이 과했다는 지적이 둘 다인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보실까지. 뭐냐면은 박홍근 원내대표의 그 교섭단체 연설에 대해서 야당 의원이 한마디 한 걸 가지고 내가 뭐라고 하냐. 야, 국회 제1당의 원내대표가 연설한 거야. 그럼 저렇게 폄하할 건 아니잖아요. 아무튼 저분 아유, 머릿속엔 정치인이라는 그런 인식 자체가 없는 것 예, 같고요. 예. 지금 저는 이 요새 그 약식 기자회견을 볼 때마다 출근 시각이 정확할까? 여전히 일정할까? 지각은 안 하나? 뭐 이거 왜 요새 아무도 안 다루는지 그거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건 포기한 것 같아요. 교통체증 일어났는데 지금 여전히 다니는 출퇴근하는 곳 예. 똑같지 않아요? 아크로비스타에서부터 그 얘기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것도 좀 신기하고요. 예. 어쨌건 뭐 목소리 들어보면 간밤에 좀 길게 푼 것 같다. 네, 얼굴이 좀 부었잖아요. 아, 많이 수치로. 부었죠. 예. 예. 그러니까 국민들 저러고 있는데 어제는 누구를 만났을까 궁금해. 이제는 윤석열 술 안 마신 날이 없대요, 진짜로. 그러니까 술을 안 마시는 날이 일주일에 하루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과하게 마셨거나 어디 몸이 아프거나 뭐 이런 거라고 보고. 둘 다거나. 자, 관련해 가지고요. 이런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보수 어르신. 본인의 생각을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보수 어르신의 자녀들이 앞으로 삶이 좀 즐거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노조가 다 같은 노조가 아니지 같은 소리요. 전 그것도 프레임이라고 보거든요. 여러분 현대차 같은데 뭐 이제 연봉이 한 1억 그렇게 넘어가는 분들은 규정 노조라고 하는 것도 프레임이에요. 전문직이고 기술자여서 숙련된 사람이어서 1억 넘게 받는 게 잘못됐습니까? 근데 그보다 훨씬 많이 받는 사람들이 노조 니들 역대 연봉 받잖아 라고 그 사람들을 프레임에 딱 가둬놓고 뭔가 굉장히 나쁜 사람들인 것처럼 인식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냥 간단하잖아. 국가와 민족을 떠나서 내 삶을 유지하는데 지금 대우조선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싶은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서로 데려가려고 하는 일종의 고급 인력이에요. 그 사람들이 1억, 2억 받는 게 잘못됐습니까? 근데 희한하단 말이야.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노동법이 정말 이상하게 좀 뒤틀려 있는 게 동료를 위해서 싸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표적으로 독일이나 스웨덴이나 네덜란드나 이런 나라들은 내가 피해를 받지 않더라도 옆 회사에 같은 직종에 일하는 동료가 피해를 받고 있다. 그럼 파업을 할 수 있어요. 합법적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파업을 하잖아요. 다 잡혀갑니다. 그런 식으로 원래 그 노동조합이라는 그 조합이라는 개념 자체가 연대의 개념에서 탄생한 거 아닙니까? 나의 불이익이 아니지만 나는 이웃의 불이익을 두고 볼 수 없다. 해서 내가 희생해서 같이 피해를 나누는 게 맞아요. 연대라는 개념인데 우리나라는 법으로 그거를 금지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것부터 사실 풀어야 되는 큰 과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이건 대부분 아시겠죠? 한국이 OECD 가입한 조건 중에 하나가 ILO 노동협약을 지키자는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그게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김영삼 때 그게 시작된 거니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윤석열만큼이나 정치적 수준이 떨어지신 분들 많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왜 니들은 노조 편을 들어가 아니라 노조라는 건 필요한 거예요. 선진국들은
노조의 역할에 대해서 국민 누구나 다 국민적 정서로 인정을 하죠. 실제로 그 북유럽 같은 데 가면 있잖아요. 노조에 가입해 있는 노조 간부면 그 지역사회 존경받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예를 들면 그쪽 관광 뭐 약간 오지 비슷한 데를 갔어. 그럼 거기에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노조 간부야. 그 정도로 인식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빨갱이 프레임으로 가둬놓다 보니까 노조하는 사람들은 뭔가 좀 이상해 보이는 그 프레임에 오랜 시간 동안 세뇌된 사람들이 자꾸 우리 방송에 들어와서 그냥 신의 한 수를 가. 왜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끼리 연대하고 있는 방송에 들어와가지고 난 노조 다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니까. 난 노조 꼴 보기 싫어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원칙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지. 어쨌건 지금 한국노총이 정부를 공공기관 단체 교섭 보장해야 된다고 하면서 ILO에 제소를 하는 상황. 네. 노조 문제가 잘 안 풀리면 한국 선진국 인정 못 받습니다. 노조 문제를 정부가 잘 푸는 국가가 선진국이 된 거죠, 이제. 그러니까 한국노총이 왜 정부를 제소했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유는 기재부가 매년 그 임금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내잖아요. 임금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그 각 공공기관이 지켜야 하는 그러니까 달성해야 하는 목표치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AA 등급부터 C- 등급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연말에 주는 인센티브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기재부가 내려주는 그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면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아니면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임금 협상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단체 교섭권이라는 노동상권에 있는 단체 교섭권에 대해서 미리 그냥 없는 척 해버리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ILO 협약을 위반했다고 해서 제소를 한 거거든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국가 공무원들의 봉급을 동결하는 차원인 거죠, 거의.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기재부는 매년 1% 내지 1.5% 정도 재정 임금 준칙을 인상을 딱 따르라고. 정해놓고 내려주니까. 자, 봐봐요.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있어. 윤석열 정부의 기조는 우리가 이제 정책방송인 정권 교체 싱크탱크에서 엊그저께 했던 이야기거든요. 공무원 수도 줄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2030 공시생들은 이제 기회가 사라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남아 도는 인력을 때려 맞겠다는 건데,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공무원 보수, 인력 둘 다 줄이겠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유는 공무원이 너무 많다는 거야. 야, 그럼 너무한다. 이거는 이제 이게 큰 틀로 보면은 작은 정부로는 지금 재벌 기득권인 부자 감세하는 세력들이 늘 주장해 왔던 거예요. 작은 정부론. 작은 정부라는 말은 정부가 쓰는 예산이 적다는 뜻이에요. 예산이 많으면 사람도 많이 쓰겠죠. 그 작은 정부론의 대표자가 안철수입니다. 국회의원은 100명으로 줄여야 되고. 근데 실제로 전 세계가 큰 정부로 가고 있어요. 왜? 기업들을 아무리 보장해줘봐야 낙수 효과가 없어. 정부가 돈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태. 그게 이제 선진국이 되는 거고.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시죠, 어르신. 좀만 더 참고 기다리세요. 설명을 해드릴게. 공무원 임금이 2021년에 0.9% 올랐어. 2022년에 1.4% 올랐어. 근데 물가 인상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질 소득이 감소돼 버리는 거예요. 현실은 그런데 공무원 임금은 안 올리거나 줄이겠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무원들 일할 맛이 납니까? 그러니까 공무원은 이렇게 정년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이게 다들 배부른 소리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왜 중요하냐면 한 사회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 세계에서 정착된 제도가 민간으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공무원 세계에서부터 먼저 저런 식으로 임금이 억제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피해는 우리가 받게 되는 거거든요. 공무원들이 잘 대우를 받아야지 국민의 삶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최근에 윤석열 정부에서 무슨 공공기관의 뭐 전문 자문 연구원을 뽑으면서 박사급 연구원을 뽑으면서 임금을 200만 원을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그 응모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미달되니까 접수 연기하고 했는데 아직도 못 뽑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력을 그 운영하는 방식 자체에 대해서 다들 뭐 최저임금 정도 주면 다 일을 하겠거니 이런 식으로 보고 있으니까 공무원들 임금에 대해서 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예. 댓글창에 어떤 분이 아직도 노란 리본을 다네라고 빈정거리셨는데 이런 분들은 좀 교육을 받으셔야 된다니까. 태영청으로 오시면은 잘 교육해드리겠습니다. 마차님. 그게 아니라 노란 리본의 의미를 몰라서 하는 네. 얘기예요. 무식해서 그래. 노란 리본의 의미가요. 세월호뿐만 아니고요.
안전을 의미합니다. 안전을. 그렇죠. 네. 선진국 안 가보시잖아요, 어르신. 여기가 선진국인데 어딜 갑니까? 아니, 그러니까 유럽 같은 선진국 가면은 강아지 산책은 필수잖아. 행운이처럼. 그렇죠. 근데 거기 가면 강아지도 성격이 있잖아. 윤석열 같은 강아지가 있잖아요. 성격 포악하네. 어우, 안락사. 그럼 그 강아지를 만지면 사고가 나니까 네. 뭐 만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걔한테 노란 리본 달아놔요. 그 중대본에서 노란 옷 입는 게 이유가 뭐예요? 노란색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쓰는 안전화 이런 것들이 다 안전을 의미합니다. 근데 윤석열이 그랬잖아. 원전 이야기하면서 안전을 안전 중시하는 생각하잖아. 사고를 버려라. 그래 내가 원전 사고 날까봐 닳고 있다 이 새끼야. 자, 이야기 계속하면 한국의 공무원 수는 OECD 가입 국가 평균에도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수가 많다고 거짓 선동하는 거야. 작년 통계를 한번 볼까요? 표 한번 보여주세요. 총 고용 대비 정부 고용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 비율인 거야. 총 고용 대비. 한국이 8.13. 전체 일자리 중에 공공부문 일자리가 8.13인 거예요. OECD 평균 밑에 나오죠? 17.91. 반도 안 되잖아. 근데 우리나라 공무원 채용이 많다고 이야기하는 건 가짜 뉴스인 거예요. 가짜뉴스. 자, 지금 이번 정부 들어와서 모든 것을 문재인 정부를 다 비판하면서 이것을 시작하다 보니까 공공 일자리를 많이 늘려왔다. 공공기관 일자리를 늘려온 거에 대한 비판 차원인 것도 여기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외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뭐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뭐 미국, 뭐 일본 뭐 이런 나라들 가보면 사실 그 동사무소 같은 곳에 업무 한번 보려고 하면 복장 터져서 못 봅니다. 그 정말 느려 터지고요. 그 뭐 이 업무 처리 하나하나 넘어갈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할까 할 정도로 느낄 일이 제가 우리 딸을 이제 학교에 보내면서 몇 번 경험을 해봤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공무원들 관료사회 이거에 대한 비판들도 물론 하지만 실제로 우리 현장 그 민원 서비스를 하는 이런 공무원들의 그 수준이 엄청나거든요. 이것은 결국 복지국가의 그 수준을 보여주는 맞아요. 건데 이런 최저의 그 어떻게 보면 복지 후생을 위한 그런 제도는 완전히 지금 다 무시하겠다라는 예, 맞아요. 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말대로 검사 수나 줄여라. 사실 그렇잖아요. 불필요한 검사들의 인력, 그러니까 일거리가 줄었는데 중앙지검에 지금 건물 예. 몇백억짜리 네. 다시 짓고 있잖아. 아무튼 진짜 골 때리는 자들이고요. 공무원들도 공무원 나름이니까 여러분들 공무원들이 등 돌리면 그걸로 끝난 거야.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어 지금. 여기까지 할게요. 어쨌건 윤석열은 좀 이런 디테일을 알까요? 모른다고 봐요. 관심 없죠. 뭐 우리나라 공무원 많지 않아. 뭐 10명 넘으면 다 많겠죠. 석열. 예. 저는 대통령이 자격이 없는 자라고 봐요. 이거 하나 노동권만 봐도. 노동은 재미없는 이슈지만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이유가 노동은 여러분들의 일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알바 하나 네. 하거나 그 노동, 그 모든 게 다 노동의 일이라고요. 결국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노동자인 거잖아요. 예. 그 노동자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가 왜 사용자 편을 드냐 말이야.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여기까지 하시고.